두 번째 부분인데 기판력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경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분쟁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예를 들면 뭐 허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짜냐 진짜냐라고 하는 부분을 막 고민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혹시 뭐 판결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내가 뭔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소송과 관련된 판결이 그 전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판결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 이런 문제예요, 결국. 예전에 있었던 판결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기판력. 이미 있었던 판결의 효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기판력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연히 기판력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거를 잘못하면 뒤집어 쓸 수가 있는. 물론 기판력 때문에 내가 득을 볼 수도 있죠. 우연히. 그죠? 난 잘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판결이 있더라. 내한테 유리한 판결이.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모르고 들어갔더니 이미 그 승패가 갈려 있더라. 내한테 지는 쪽으로. 그러면 그 판결의 효력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만 분쟁이 예상되는 그런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땅이 뭐 경매로 나왔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법정상권을 이제 생각하잖아요. 건물 철거가 가능할까 안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땅을 낙찰받은 땅인데 그 이미 기존 토지 주인이 건물주 상대로 해서 철거 소송을 했다가 져버린 판결이 있더라. 졌더라. 법정지상권이든 뭐든 간에 졌더라. 그러면 나는 그 판결을 따라야 될 수 있지 않나.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관점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려 그러면 조금 검색을 할 필요가 있겠죠. 과연 기존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주하고 뭐 철거 소송 같은 게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딱 열심히 검토를 해서요. 짝짝짝짝 해가지고 뭐 법정상권이 없다. 이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 쪽이 판결을 딱 내놔요. 전 소유자하고 재판해가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기판력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각하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거 쪽에서 딱 항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따져가지고 법정상권이 있든 없든 간에 앞서 재판의 결과 이런 부분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예외적으로 그 판결이 뭐 무효가 되는 우리가 그 판결의 무효라고 하는 부분이 민사소송법에서 법리적으로 많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판결의 무효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예외 중에 예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허술하게 다투어서 결론이 잘못 난 민사재판은 이게 실체 진실이 아니라요. 상대적인 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재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 같은 걸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팀이 잘한다 못한다는 상대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더 못한 팀, 못하긴 하지만 더 못한 팀하고 붙으면 이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실력이 좋은 팀하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민사재판의 진실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진실. 공방을 해가지고 뭐
주장을 제대로 하고 또 증거를 제대로 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사건을 주장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질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토지를 낙찰받는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법정 상권이 없으니까 철거 가능해 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미 주인이 져버렸네요. 제대로 방어를 못 해가지고 져버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조문이 민사소송법 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그래가지고 확정 판결은 당사자 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해서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그죠? 당사자뿐 아니라 그 뒤에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아까처럼 토지를 낙찰받아서 들어갔는데 이미 패소한 판결이 있더라라고 하면은 그 소송물 자체가 동일하거든요. 전 소유자가 제기한 철거 청구. 그거는 우리가 소송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소송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청구 원인으로 볼 때 토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청구 원인으로 구성될 수가 있어요. 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토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이 소송물인데 뒤에 내가 토지 낙찰 받아서 건물 소유자 상대로 철거 소송하는 것도 동일한 소송물입니다. 토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판이 끝나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나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판결의 효력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동일한 소송물 가지고 또 소송하면 안 되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전 소유자가 패소했는데 그 사람이 승복을 못해서요. 확정되고 나서 또 똑같은 소송을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또 똑같은 소송을. 그러면 기판력이라는 제도는 딱 이해가 되잖아요. 납득이 되죠. 그죠? 같은 사람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건 각하야. 기판력이 저촉되기 때문에 각하야. 이런 이제 결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수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미친다는 겁니다.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그게 바로 이제 소송법 그 218조의 특징인데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반대로. 거기 이제, 건물만 토지 위에 이제 건물만 경매로 나와서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정 상권이 분명히 성립합니다. 네? 자기가 딱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법정 상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격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법정 상권도 성립하니까 여러 가지 재판이든 그다음에 합의든 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건물을 딱 낙찰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소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송하면서 철거해라 소송하면서 예전에 받은 판결문을 딱 내는 거예요. 전 소유자하고 전 건물주하고 재판했는데 내가 이겼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미치는 겁니다. 같은 소송물에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럼 그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소송법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승계집행문 발급 대상이라는 거예요. 승계집행문. 우리가 이제 보통 뭔가 이제 권리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건물 철거 사건에서는 낙찰을 받은 건물주가 새로 있을 때는 그 사람 상대로 건물 철거 판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건물 철거 집행, 대체 집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판결을 받고 집행을 가지고 집행 절차를 거치고 한 2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기판력이 미치는 사건, 지금 아까 건물 낙찰을 받았더니 전 건물주가 이미 패소한 건물이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판결 받을 필요 없이, 철거 판결 필요 없이 바로 승계집행문 발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뭐 소송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된 표현이고요. 건물주가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예전 그 전 건물주하고 받은 판결문에 기한 승계집행문 발급 신청을 합니다. 승계집행문. 그러니까 승계집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A라는 전 건물주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확정 후에 건물주가 B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B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발급해달라. 절차적으로.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급 신청을 하기엔 누가 발부하느냐? 집행관이, 법원 직원이 발부를 해요. 뭐 가지고? 등기부 가지고. 건물 등기부만 제출하면 발급이 된단 말입니다. 재판이 아니죠. 그냥 기계적인 심사예요. 기계적인 심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면은 그 철거 집행을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승계집행문 절차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A라는 사람 상대로 받은 판결을 아무 그 절차 없이, 승계집행문한 절차 없이 B에 대해서도 그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효력을 약간 확장시키는, 판결의 효력을 A 상대로 받은 판결을 B에 대해서도 확장시키는 그런 약간의 간이 절차를 승계집행문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승계집행문 절차를 간소하게 밟아서 바로 집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철거 판결을 받는 목적이 실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건물을 싸게 먹기 위해서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거 판결을 받고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그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낙찰 받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좀 기다렸다가, 내가 판결도 받았으니까 기다렸다가 내가 먹어야지. 경매 들어갔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던 차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 민사집행법 31조 보시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서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승소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승소를 받아서 뭔가 철거 집행을 하려고 하면 집행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A 건물주에서 B 건물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채무자 판결문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해당되는 거죠. B가. 그죠? 판결문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후자가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주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뭔가 판결받아서 이겼는데, 철거 집행을 했는데 그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바뀐 거예요. 그죠? 원래 갑 소유자였는데 토지 소유권이 을한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를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뀐 사람도 따로 그 집행을 위해서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승계 집행문 발급받아서 그냥 건물 철거하면 된다, 이런 뜻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결의 기판력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민사집행법 31조 관련된 부분은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기판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판력을 이제 기판력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 그럴까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련해서는
뭐 이제 민사소송법적으로 뭐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이냐, 뭐 계쟁물에 대한 당사자 적격 승계인이냐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부분도 조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하거나,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조금은 뭔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겁니다. 그 참고 사례로 서울고등법원 2012년 그 판결, 지금 제목이 승계집행문 부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계집행문 부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문해 보시는 것처럼 1심 판결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2항 집행문을 부여하라. 승계집행문 부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 신청, 승계집행문 부여해줘라고 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안 돼. 승계집행 발급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취소가 되고 발부해줘. 승계집행 발부해줘.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사안이냐면 그 임대차 관계에서요. 임대차 관계에서 내가 세입자로서 주인 상대로 보증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경매를 넣으려 그러니까 이제 집행문이 필요하잖아요. 판결 받은 걸로 해서 강제 경매를 넣으려 그러면 집행문이 필요한데, 그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승계집행문 발급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법원에서는 안 된다, 절차적으로 안 맞다라고 해서 안 받아준 걸 2심 법원에서는 받아줬단 말이죠. 자, 당연히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게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쭉 내려보시면 사건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확정 판결은 변론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권자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이러한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로서 집주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 채무자인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승계집행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구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승계집행문 대상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 번 더 이제 생각해야 되실 부분은, 이게 여러분들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라는 A라는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임대차 기간 도중에 B라는 집주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면 갭투자 전세 사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주인하고 계약을 했더니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집주인이 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기꾼이더라. 집만 수백 채 있는 사기꾼이더라.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법리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가 임대차의 어떤 성격에서 기본적으로 채권 관계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내가 A라는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B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내가 왜 B한테만 받아야 돼? 그죠? B한테만 A한테 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죠.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법이 있습니다. 그게 주택임대차법도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모두 공이 있는데요.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 같으면은 전입신고,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 이걸 갖추게 되면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가도 마찬가지죠. 상가도, 사업자 등록,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갖추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임대차 관계가 그냥 바뀌는 걸로 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표현을 써요.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 우리 이제 그런 민법상의 논리가 있는데, 자,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채권자는 임차인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게 채무인수는 하는데요. 법에 따라서. 법이 이제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격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존 임대인은 채무를 면책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제 없애고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면제되고 바뀐 소유자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해석을 합니다. 법리상으로. 그게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논리고요. 그 다음에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기존 임대인도 그 소유권을 넘겼다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뀐 소유자도 채무자가 되지만 기존 임대인도 채무자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중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는 임대차 관계, 대항력인 임대차 관계에서는, 판례가 면책적 채무인수라 봐요. 그래, 그게 이제 사회통념상으로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인 바뀌었으면은 그 집에서 받고 저 사람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기존 집주인은 그 사람은 이제 떠난 거지. 왜? 두 사람 간에 사고 팔 때 보증금 정산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잖아요. 집이 2억짜리 집인데요. 보증금이 2억인데 3억 주고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억만 받고 떠난 거 아니에요. 해결한 건데 세입자가 2억 달라고 하는 거를 기존 집주인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서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통념이라고 보고요.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채무에서 벗어난다라고, 면책적 채무인수다라고 하거든요. 해요. 근데 이제 중첩적 채무인수는 그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승계 들어보셨죠? 우리 경매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상가 같은 거 받을 때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으면 내가 낙찰을 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떠안아야 된다. 어느 부분까지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떠안아야 된다. 대신에 전유 부분은 뭐 상관없다. 떠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낙찰받은 사람은 승계인으로서 그 채무를 떠안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 소유자는 어떻게 돼? 기존 소유자는 관리비 안 물어도 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중첩적 채무인수다. 그것은. 그게 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판례가. 그렇게 되면 유효한 것은 낙찰받아,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관리비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걸 면탈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내빼버리는 그런 경우는 또 방지할 수 있겠죠. 기존 소유자한테 관리비 계속 채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석을 하느냐, 중첩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는 그 채무마다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쨌든 판례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한해서 됩니다.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이 그 기존 소유자에 대한 받은 판결을 가지고 바뀐 소유자에 대한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승계집행부 발부를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그 채무의 승계, 채무 인수 부분에서 면책적 채무 인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민상으로. 그러니까 너는 빠지고 너가 들어오는 이런 관계에서는 집행문을 부여한다. 이런 구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관리비는 중첩적 채무 인수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소유자 상대로 관리비 판결을 많이 받았어요. 관리단에서 기존 소유자 상대로, 상가 소유자 상대로 관리비 판결을 받았는데, 낙찰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관리비 채무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도망다닌 사람들, 정신이 없어 도망다닌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뻥튀기해서 받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투어 볼 건데, 고용부분 관리비는 빼고, 전유부분은 빼고, 고용부분도 이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쫙 들어왔는데, 만약에 기존 소유자 상대로 받은 판결이 기판력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꼼짝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5천만 원 판결 받은 게 있으면은 5천만 원 물어줘야 돼요. 꼼짝없이. 그런데, 그걸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반드시. 왜냐하면은, 반드시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다. 왜냐하면은 기판력이 안 미쳐요. 왜냐?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의 관계가 관리비 채무라는 관계가 중첩적 채무 인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중첩적 채무 인수에서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안 미친다고 보고 새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이제 대체가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잠깐만요. 관리비, 뭔가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지금 적체돼 있다. 그리고 판결도 이미 나 있다.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경매 자료에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다툴 수 없는, 나는 무조건 기판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걸 물어줄 각오하고. 그런데 만약에 기판력이 안 미친다. 내가 한번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한 반으로 깎을 수 있겠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런 설명 끝에 그 말씀을 마지막에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말씀 잘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단에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법리가, 지금 임대차 보호법의 법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다시 말하면 바뀐 소유자가 채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소유자는 채무에서 면책되고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현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이빠이 이제 집에다가 보증금 많이 받고 건물주는 튀어버리고 바지 사장 하나 이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다 책임져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를,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판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는데요. 근데 예전엔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전세 사기가 워낙 창궐을 하니까 그 판례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당연 승계가 되고, 다른 의사 표시 없이 소유권 바뀌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임대차 관계가 당연 승계가 되고, 당연 승계의 효과는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긍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바뀐 소유자 인정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걸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목적물 변동, 소유권 변동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소유권 변동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 이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나
승계 못합니다. 그냥 내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 소유자한테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그게 특히 헷갈리는 거예요. 또 언제 알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주인이 바뀌면서 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 바뀌었어요. 이제 저 사람한테 관리비 내고 다 월세 내고 하세요. 이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슬그머니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하는 부분이 다 뭐 법리상으로 조금 논란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판례가 이제 약간의 추상성, 이게 여러 가지에 적용하려 그러면은 약간 추상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추상성을 예전에 이제 그렇게 추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 들어서 워낙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안때로부터라고 하는 부분도, 예를 들면 이제 집주인 바뀐 지 한 1년 넘었어요, 벌써.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이 경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나 이제 알았다, 세입자가. 이렇게 해도 보통 받아줍니다. 그때 안 알았구나. 그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뭐 1년 넘지 않은 기간이죠. 몇 개월 정도인데요.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실무적인 적용은 임차인이 언제 알았느냐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임대인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바꾸는 놈들을 막아야겠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그 법리대로 네가 빠져나가고 싶으면 소유권 변동을 알려. 소유권 변동을 알려서 심지어는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서 새로 쓰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을 슬그머니 알렸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판례상의 불이익은 너가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스탠스예요, 지금. 판례가.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못하면 보증금 돌려받는, 기존 집주인한테 돌려받는 그 권리를 상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약간의 이제 사회 흐름 내지 뭐 그런 거 하고 판례가 별개로 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지금 어쨌든 전세 사기가 많고 그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 판례 해석이, 제가 이제 소송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만약에 기존 임대인 입장에서 제가 변론을 했었는데, 한 경우도 있었는데, 기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소유권 넘겼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1년 반 정도 지나 자기한테 소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유권 넘긴 지. 그런데 그거, 알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가 아니라 전세입니다. 알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뭐 1년 반 됐는데 그거 벌써 알아도 벌써 알았겠지. 라고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경매에 들어가서 그때 알았다고 임차인이 하니까 그 말이 더 우선이다. 만약에 네가 임차인 알았다는 부분은 네가 한번 입증해봐. 임대인이 입증해봐. 이렇게 나와요. 그 졌죠 뭐. 보증금 돌려주고. 계산관계가 되게 복잡해지죠, 이제, 그래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사회 그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판례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좀 짚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비단 경매뿐 아니라 지금 법리들이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런 대항력에 관한 부분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또 그게 또 넘어가서 경매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 너무 부족해요. 물론 이제 변호사가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고들이 워낙 많이 쳐요. 워낙 당하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도
알아도 실수했겠다. 이런 부분은 안타깝고 이제 공감하면서 뭐 도와드리지만 저런 수준으로 뭔가 투자를 했구나. 저분은 도저히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분인데 그냥 저금하면 좋을 텐데 예금하면 좋을 텐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분들이 덥석덥석 거기다가 위험 물건을 안전 물건도 아니고요. 위험 물건을 투자해가지고 낭패해서 이렇게 오면은 한심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 사건은 어쨌든 승계집행문 부여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1심에서는 이제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2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논리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판례를 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계집행문 발부가 된 그런 경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매 이제 접근할 때, 자, 결론은 이건데요. 경매 접근할 때, 제가 가짜야. 누가 봐도 가짜야. 제가 뭐 가족 관계고 돈 오고 간 것도 좀 의심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증금 안 물어주려고 보증금 이제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라 그러잖아요.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전입신고가 빠른 이런 세입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허위 임차인이라 생각하고 판결에서 이기거나 협상에서 반으로 깎는다거나 이렇게 안이하게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을 했더니 보증금 반환 판결을 뚝 내놓는 거예요. 그죠? 나 판결 받았어, 이미. 나 진짜야. 그러면서 바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가지고 바로 집행 들어오는 겁니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게. 따질 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위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혹시 주인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무상으로 보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개인도 물론이고요. 도움받는 학원이든 컨설팅이든 도움받는 이런 경우에도 그 서치가 안 돼요. 서치가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또 돌아가서 안 했다고 해서 그 도와주는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느냐? 힘들 겁니다. 힘들 겁니다. 법리적으로 그까지 물론 이제 우리가 경매 자료에서 이제 전임차인이 뭔가를 냈잖아요. 판결문을 내든 나 판결 받은 적이 있어요라고 해서 주장을 하든 이렇게 낸 자료가 있는데도 안 했으면은 뭔가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흔적들이 없이 그걸 자체를 기판력에 대한 검토를 아예 못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일을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혹시 내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내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제일 겁이 납니다. 어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의 가장 역점이죠. 제일 역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거 안 해도 내 책임은 없어. 이렇다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열심히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양심 있고 실력 있는 분이라 그러면 알고 그걸 노티스를 좀 해주고 이게 내가 사실은 하는 게 맞는데 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할 수가 없다. 너라도 좀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 아닐까요? 하우싱 판례 검색이 되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도 좀 드리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조금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지금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고, 지금, 고향에 있는 그 법원 도서관, 거기 한 군데서만 돼요. 예약을 해서 가서 검색을 해야 돼요. 가서.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시간이 쫓기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크게 걸려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보셔야 돼요, 그를. 뭔가 뭐 도움을 받더라도. 나는 도저히 뭐 시간도 없고 검색도 잘 못하고 하니까 한 20만 원 드릴 테니까 저 검색 좀 해줘요. 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의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런 서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판결에 대한 검토,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냥 내가 저 임차인은 가짜로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그 기판력 관련해서 이제 대전고등법원 21년도 그 판결인데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유치권 가짜 많죠. 가짜 많다고 하죠. 실제로 가짜 많아요, 또. 그래서 그 이제 유치권을 깰 수 있다. 유치권 신고가 잔뜩 돼 있는데 내가 낙찰을 받아서 유치권 깰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낙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미 판결이 나 있더라. 내가 낙찰받기 이전에 유치권 분쟁이 좀 있었더라. 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 그 꼼짝없는 거 아니야? 그 판결과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유치권 부존재, 유치권 부존재 하는 걸 확인해 주세요. 그런, 재판의 청구 원인이 나한테도 기판력이 미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낙찰을 받은 나한테도. 이 사건은, 사건 사안은 그런 겁니다. 이게, 물건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유치권 신고가 지금 되고 있어요. 경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다 못한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낙찰이 높은 금액이 돼야지 배당을 제가 제대로 받고 채권 회수를 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유치권 부존재에서 확인 소송을 한 겁니다. 근저당권자가 원고, 피고는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근저당권자에서 뭐 개인도 있지만 기관 채무자들, 금융회사들 이런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매를 스톱시키고 경매 정지 좀 해달라. 나 이거 판결에서 유치권 없는 거 확인 받아놓고 내가 경매 진행할게. 라고 해서 그 채권자가 경매 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주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경매들이 유치권 확인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가 근저당권자가 원고가 돼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는데 재판 끝에 패소했습니다. 유치권 존재한다. 패소했어요. 그런데 그 근저당권자가 낙찰을 받았네요.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요. 자기가 그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 건물인지 뭐 토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동산을 낙찰받고 나서 그 유치권자 상대로 다시 유치권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기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예전에 받은 판결과 당사자도 같고 소송물도 같고 이렇기 때문에 너 다시 따질 수 없어.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소유자가 많이 다르다. 전 소유자가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됐다라고 할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치느냐, 전 소유자가 소송했던 그 결론이 미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리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심 판결을 좀 열심히 찾았는데요. 딱 맞는 판결이 안 나오더라고요. 딱 맞는 판결이. 그래서 어쨌든 자신 있게 뭐 판례상으로는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 이런 결론이 기판력 미칩니다라고 단정을 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결론에서 현저하게 다른 어떤 판단, 판결 이런 것들이 발견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유치권은 이제 내가 가짜일 거다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에 판결이 있으면은 그 판결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례를 하나 드렸고요. 쭉 넘어가서 이 판결이 이제 제법 이제 쟁점이 길고 해가지고 판결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그 기판력을 생각한다면 판결 검색은 좀 기본 절차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성급하게 이게 경매도 보면은 저도 이제 경매 관련된 권리 분석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그게 뭐 경매를 컨설팅 하는 사람이 의뢰하기도 하고요. 또 직접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의뢰하기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임박해서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임박해서. 입찰 예정기일이 뭐 사흘 앞두고 뭔가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게 좀 더 뭔가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뭐 아까 대법원 도서관 예약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걸 좀 보려 그러면은 예약하고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뛰어든단 말이죠.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거든요. 돈 벌기도 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뭐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물건에 대한 검토는 신중하고 또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좀 다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